것처럼 공급자 중심의 공급자들이 가격을 가져갈 수 있다는 소위 프라이스 테이커가 될 수 있느냐 여부가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같이 얘기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은 실제로 반도체 제품들의 발달, 그 다음에 산업의 발달을 봤을 때는 제가 삼성에 처음 일했었던 20년 전에 오래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 비율이 한 20%, 80, 한 2대 8 정도 됐다가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후에 모바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AWS라고 그래서 클라우드 나오고 그때쯤부터는 보통 1대 2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갔죠. 1대 4에서 1대 2가 됐는데 지금 AI가 터진 다음에 특히 HBM을 비롯해서 뭐 작년 9월부터 터진 이 단품 D램이라고 하는 것의 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낸드라고 하는 쪽까지 같이 상승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시장에서 이 메모리 업체들이 실제로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공급 결정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메모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올해 같은 경우가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가 총 작년 대비해서 약 프로 성장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가 얼만큼이냐 보통 작년을 2,500불 정도로 메모리를 잡고요. 그러면 거기에 2배 정도 되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보통 5,000억 불 잡겠죠. 그런데 올해 현재 트랜스포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장 전망 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가 2,500에서 5,000으로 올라간다. 5,000억 달러로 올라간다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도 상승하기 때문에 요만큼 수준이 아니라도 1대 2도 아니고 1대 1.5 혹은 그 이하 정도로 해서 메모리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메모리 점유율의 70%를 넘고 있는 이 두 회사는 결론적으로는 가격 결정권자 및 공급 결정권자가 된 것이 현재 상황인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중요했던 시기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성능에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이것이 이 3분기 정도 때까지 있었던 감산 기조와 맞물려서 이후에도 실제로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생산성이 확대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꽤나 오랜 시간 공급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모리 생산업 업체들의 수익 위치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많은 업체에서 예상하고 있듯이 아까 얘기드렸던 트랜스포스도 25년도에 2,500억 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2배 상승, 100% 상승한 5,000억 불,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그것의 50%인 7,500억 불. 말하자면 근데 계속적으로 2,500억 불 이상을 상승하는 정도로 간다는 얘기겠죠. 2027년에는 어떤 면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동일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마켓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된다면은 이 공급했었을 때 70% 이상 하고 있는 이 두 회사가 모든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 레포트들보다 해외 증시들이 더욱더 SK하이닉스가 난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80 후반대에서 90만 원 정도가 현재 SK하이닉스 가격인데 보통 120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SK하이닉스는 첫 번째로는 이제 HBM3E라고 하는 이 AI용 반도체의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이것이 가장 큰 원인들이 갖고 있는 수혜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이번 25년 4분기뿐만 아니라 25년 전체 이익에도 엄청나게 기록적인 영업 어떤 매출하고 영업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숫자도 외웠어요. 974758이라고 97조 매출에 47조 영업이익 그래서 58%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넘사벽에서 할 수 있는 TSMC의 영업이익률을 앞서는 것이고요. 국내 제조업 사상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두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탄탄한 영업이익률을 일단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와 함께 또 비교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HBM3E라고 하는 이 아주 고품격의 반도체 이것을 거의 60% 가까이를 공급했었던 과점 시장에서 훨씬 더 1등의 위치를 갖고 있었다. 이것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이 반도체가 결국에는 올해에도 부족하다. SK하이닉스가 떨어질 일은 없겠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형태가 SK하이닉스의 견조한 이익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래서 올해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둘 회사의 영업이익 정도를 240조에서 30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포션을 둘이 나눠갈지는 귀추가 주목되고 있겠지만 일단 SK하이닉스가 그런 HBM3E의 독점적 권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반도체 메모리가 품귀 현상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년도 실적이 너무 탄탄하다. 올해는 확대될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가로 봤을 때는 하락 여력은 전혀 없다. 상승 물론 조정은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는 특이한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 일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소위 서학개미들 해가지고 해외에는 우리 특히 나스닥이라는 데를 개인 개별 투자자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이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들을 해외 사람들이 사는 거는 개인이 불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지수, ETF 투자 같은 거밖에 못하고 있어가지고 소위 기관들 매매만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이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회사, 국내 분들한테 실제로 매수나 매도가 진행이 많이 될 텐데, 개별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약간은 물론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신뢰를 덜하는 대상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화랑이 됐던 2024년 정도부터 25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이 기술적인 오류도 있었었고 주식시장에서 8만 전자에서 5만 4만까지 떨어졌던 이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못 믿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심정 원인이 강하다고 봐서,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기술적으로 보실지라도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때 기록적인 영업이익 20.1조 원, 대단한 한국 사회의 분기 이익 중에 가장 큰 액수였죠. 그걸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MX, DX 이런 가전 쪽, 핸드폰 쪽이 영업이익률이 1조에서 2조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영업이익을 반도체가 다 견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업이익률 포션을 봤을 때 작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반도체 DS 부문이라고만 깊이 들어갔을 때도 하이닉스가 거뒀던 5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아직까지 파운드리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메모리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16조 정도. 그러면 여기서 그것의 영업이익률이 38%, 그러면 이제 50% 육박했던 SK하이닉스보다는 더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투자들 보시기에는 좀 더 낮은 형태의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삼성전자가 급하게 실제로 가격이 상승했던 작년 한 11월부터 따져본다고 한다면 10만 닉스 뭐 그때부터 따져보시면은 이익률, 그러니까 증가율로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0% 60%였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단위 액수 자체가 너무나도 컸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한 주에 60만 원에서 지금 90만 원 된 거고요. 삼성전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시면은 실제로 그렇게 차이는 없다. 근데 이제 액수가 너무 크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커져 보이고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도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증가됐다. 저도 자금이 부족해서 진행하지 않다가 특히 방송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저도 솔직히 10만 원대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10월 정도. 근데 그때부터 저는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상승력이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더 얘기 나누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HBM 영역에서 삼성전자는 독점의 영역이 아니었었죠. 말하자면은 실제로 HBM의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57, 삼성전자가 22,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21이었었거든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의 독점적 유의했던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올해는 훨씬 더 나아질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 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있어서 실제 삼성전자는 이익률을 더 올라가고 점유율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단품의 비싼 가격에 대한 생산성이 높은 장점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상승 여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4를 얘기함에 있어서 누가 명품이냐 여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결론이 난 것은 저희도 WNTP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좋겠죠.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정확히 얘기했던 게 고객사에서 요청했던 스펙이 제덱인데요. 그 대비해서 훨씬 높은 그걸 상위하는 형태를 가져와서 11.7 GBps라고 속도를 거뒀다. 근데 보통 제덱의 스펙을 8에서 9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8에서 9라고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했기 때문에 명품이 맞은 거고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HBM3 승인을 받았을 때 그들 또한 품을 가져왔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2년 정도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소위 굉장히 힘들었던 SK하이닉스가 거의 불세충에 영웅이 됐던 시기가 바로 HBM3에 대한 승인이었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SK하이닉스가 원래 기존의 제덱의 스펙 대비해서 더 고성능의 품질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따돌렸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서 그게 동일하게 다시 돌아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명품인 건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컨퍼런스 콜에서도 SK하이닉스가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은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 우위를 가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쟁사가 이번에는 더 들어올 것을 알고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컨퍼런스 콜은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는 게, 또 신문기사 하나 되게 많은
많은 어떤 유튜브들에서 하이닉스가 HBM도 70% 가져갈 것으로 예약돼 있다. 근데 이게 주어가 누구냐면요, UBS라고 하는 소위 컨설팅 회사예요. 누가 주어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하이닉스가 올해에도 70% 점유할 거라고 하는 거는 UBS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 애널리스트 회사에 가깝다. 여기에 주어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대비해서의 결과에 가까운 것이고, 예측에 가까운 것이고, 두 회사의 컨퍼런스 콜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HBM4에 갖고 있는 순조롭게 통과되고 있다. 그 다음에 2월에 출하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BM4E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까지 올해 상반기에 샘플을 제공한다. 라고까지도 정확히 명시해놨는데, SK하이닉스에서는 컨퍼런스 콜에서는 뭐였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경쟁사가 올 것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그간의 품질의 성능 같은 것이 따라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약간 어떤 면에서 문학적 표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건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생산성을 따졌을 때나 수율을 따졌을 때, 이 첫 번째로 수율은 SK하이닉스가 높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부터 개발해 왔었고 작년 9월부터 양산성을 확보했다라고까지 공언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충분히 엔비디아가 자신들 루빈 칩에 탑재할 HBM4를 넣기 위해서 각 회사들한테 재설계 주문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덱 스펙이 8에서 정도였는데 10 이상을 원했었고, 근데 10기가 bps 이상은 현재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더 원다이죠. 좋은 다이라고 할 수 있는 D1C 11.7나노라고 말씀드렸던 D램의 10나노 6세대 제품을 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로직 칩이 4나노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1B라고 하는 12.8나노 정도의 스위치를 갖고 있는 10나노 5세대 칩을 쓴다. 다이를 쓴다. 거기다가 파운드리가 가장 큰 문제죠. 로직 칩을 8나노나 12나노 TSMC 쓴다라고 되어 있다.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D램 D1C와 D1B의 그 사이즈 차이는 결국에 뭐냐면 전력 용량 차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전력 용량이 삼성전자가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그동안 발열에 되게 취약했지 않습니까? 이 발열에 취약한 소자가 맞긴 맞은데, 소자가 켜지는 전력 용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당연스럽게 갖고 있는 힘이 줄어드니까 열이 덜 발생되겠죠. 같은 에너지겠죠. 그러니까 전력 에너지가 덜 든다. 덜 드니까 열이 덜 발생된다. 발열이 개선된다. 이렇게 됐고요. D램 원다이가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로직 다이인데, 로직의 4나노하고 만약에 12나노다. 여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은 거의 2.5배 정도의 전력 용량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바로 옆에 같은 기흥과 화성 쪽에 로직 다이 4나노를 만들어줄 수 있는 테스트를 무한히 반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D램 D1C 다이가 있는 12개짜리 D램 뭉치하고 로직 다이가 붙어있을 때 이 테스트를 무한 반복할 수가 있고, 만약에 고객의 요청을 온다면 재설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설계도 없이 통과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D1B를 쓰고 12개짜리 뭉치에다가 실제로 로직 반도체 12나노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TSMC인데, 여기서 아무리 다이를 많이 공급받다 할지라도 테스트가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재설계 요청이 된다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뭐라고 나왔냐, 컨퍼런스 콜도 이렇게 나왔어요. SK하이닉스는 D1B 제품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만족하는 성능을 나왔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했고, D1C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는 D1C를 통해서 고객사 요청 대비 더 높은 성능을 구가했다. 아시겠지만 D1B나 D1C는 솔직히 알 바 아니고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성능이 잘 나오면 좋은데, 하이닉스는 품질을 통과할 정도인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품질을 넘어서는 정도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걸 쓰게 될까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웨이퍼 생산성이나 기존의 수율성을 봤었을 때는 가격 측면에서는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원가를 더 투여한 겁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소위 기억과 처리를 해주는 반도체가 필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1950년에 만들었던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만들었던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냐, 메모리는 단위 기능을 해주는 어떤 하나의 부품, 코모도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 부품으로서 시스템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설계하기 어렵고 더 중요하다 한다. 근데 여기에 둘의 발달이 어떻게 진행됐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단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점점 면적을 줄여가면서
통해서 집적도를 향상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제가 TV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여기는 주로 용량을 중심으로 발달됐다. 시스템 반도체는 뭐냐? 기능과 속도를 중심으로 발달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인공지능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무리 뭐 GPU나 CPU가 빨라도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읽질 못하면 아무리 빨라도 무용지물인 것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이 현재 우리가 인프라 서버용 쓰여지는 엔비디아나 등등등 회사들의 ASIC 반도체를 포함해서 AMD든 구글의 TPU든 이런 모든 것들의 실제로 인프라용 서버용 반도체가 엄청난 형태의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갖췄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데이터가 안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되냐? 빠르거나 속도가 좋다고 하는 GPU나 TPU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불어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메모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럼 이 메모리가 같은 공장에서 D램이든 낸드든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우리가 HBM용 서버용 메모리라고 말씀드린다면 이거랑 동일한 공장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LPDDR이라고 해서 핸드폰용 저전력, 로우 파워죠. 저전력 메모리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오는 PC용 메모리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 종류는 실제로 호환은 거의 안 됩니다. 이게 설계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메모리 회사 같은 경우는 돈이 가장 비싼 게 HBM과 서버용이라. 그럼 여기에 대부분 투자를 집중하겠죠. 그러면 당연스럽게 여기 LPDDR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D램, 그 다음에 PC용 D램에서 수급이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또 풍기가 나겠죠. 이렇게 돼서 서버용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메모리가 메모리 회사들의 실적을 견조하기 때문에 저희들 풀캐파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스럽게 메모리에 연관되어진 메모리에 연결되어진 노트북 이런 것이 다들 심각하게 품귀 현상이 됐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노트북 지금 못 사거든요. 다들 기존에 보통 200만 원 했던 게 300만 원 하고요. 100만 원 했던 게 저가 PC가 더 비싸지고 왜냐면 메모리를 못 구해서 그랬어요. 이건 산업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지금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뭘 하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가격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 혹은 마이크론 일부가 만들어왔던 단품의 시장이 아니라 이런 모든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계에서 메모리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메모리 센트릭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산업의 역할을 미치게 됐고 이것은 모든 산업에서 IT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피지컬 AI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금 제조업 자동화, 조선도 자동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속도에 연관되어진 건 메모리가 중요하다. 메모리가 있어야 실제로 제품이 만들다. 하나도 없으면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품귀가 됐다. 성능이 중요하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지금 메모리가 실제로 IT 산업의 중심이 됐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시장을 보거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주가가 2,500에서 5,000까지 거의 1년 만에 올라버렸고 다 불안한 상황이 돼 있긴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쌍끌이 한 건 맞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법적 개정들도 많이 돌아가서 충분히 많은 도움이 주고도 있기도 하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부동산 자금이 오는 것까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특히 은행에서 소위 적금하던 분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죠. 이런 펀드가 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연금을 국민연금에서나 이런 소위 연기금들이 해외 주식이 아니라 국내 주식을 돌릴 수 있도록 약간 정책적으로 어떤 형태에서는 좀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걸로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수급이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쪽 전문가들이 할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 쪽에 가격 예상을 보는 것보다 때로는 요새 구글 번역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LLM 같은 거 돌려가지고 해외 레포트들 직접 보셔도 좋습니다. 해외에 왜 봐야 되냐? 결국에는 빅테크 회사들하고 같이 옆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이들의 니즈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엔비디아 CES를 보시는 분도 있고 저도 많이 당연히 봅니다. 방송을 해서 보기도 하고 저를 위해서 보는데 이걸 보게 된다면 우리가 다음 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젠슨 왕은 지금은 메모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인이 얘기해버렸고요. 그 다음에가 지금 모든 빅테크 회사들이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메모리 컴퓨팅 파워가 1000배 좋아진다고 10배 아니라 1000배 좋아진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10년 정도 후까지. 그럼 그런 빅테크 회사가 대부분 돈을 반도체 주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하고 같이 있는 이 빅테크 회사와 연관되어진 투자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박스피를 갖고 있었던 요 상황이죠.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힘들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주식 많이 넣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두 개 다 가지고 있지만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게 국내 주식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수많은 방송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왜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만이 주식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왜 안 올랐을까? 그건 결국에 우리나라의 가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강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도 3만에서 4만에서 5만까지 올랐습니다. 대만도
장난 아니거든요. 대만 지수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집중된 기업 TSMC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기업도 없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생각했던 그 자금들이 아시아 쪽에 저평가된 시장들로 자금이 다 몰려간 것이고요. 지금은 이때 아직 한국으로 돈은 덜 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를 그럼 그런 쪽에 전문가들 있으니까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반도체의 수급을 조절하는 수요라고 하는 게 이 빅테크 회사가 메인인데 이들의 수요가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으로 보기는 그 다음에 메모리 가격이 메모리 중심이 되면서 어떤 거는 뭐 5배, 6배 이거는 분도 있는데 지금은요 단기간으로 어떻게 되냐 스팟 가격이라고 해서 15배, 20배까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급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요즘은 TSMC 맡겨있는 곳에 메모리가 없어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칩이 나와야 내가 물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빅테크 회사나 칩 회사든 뭐죠? 메모리가 아무리 비싸도 갖다 둬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볼 거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쉽게 보지 말자. 두 번째로는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평가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더 알게 됐고 제도적 뒷받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쉽게 팔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건 한국 반도체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일단은 한국 반도체의 두 회사는 잘 되고 있다고는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도 코스닥도 많이 올랐는데 저처럼 이제 펀더멘탈이나 놔두고 오랫동안 투자나 이런 기술적을 보는 사람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러니까 소부장을 같이 봐야 되겠죠. 전체 반도체로 본다면 확장하자면 소부장은 상당히 옥석가리기 필요하겠다라고 얘기 드리죠. 그러면 옥석가리기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프라이스가 높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라인 확장 등을 통해서 수급을 확보할 거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거냐. Q겠죠. 그러니까 프라이스와 Q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프라이스는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코스닥 회사 중에서 혹은 코스피 회사 중에서 소부장 회사들은 실제로 옥석가리기가 많이 돼야 된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소위 다른 국내 회사 말고 국외 회사까지 펼칠 수 있는. 말하자면 한미반도체 너무 올랐으니까요. 그걸 제외하고 그런 회사들이 생겼다. 그래서 특히 그런 후공정 회사들을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하는 게 소재 부품 장비에서 장비는 실제로 해외사들과 경쟁력을 봤었을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높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부가치 높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소모품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소재나 부품이나 소켓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이쪽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동률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좋을 수 있겠다. 왜냐면 얘네가 큰 비용은 아닌데 이것을 다른 회사 쓰는 것보다는 이 회사 쓰는 게 낫거든요. 그럼 그냥 오랫동안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게 보자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장 팹 가동을 후공정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때 정도부터 제대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 때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라인 증설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누가 매출의 신장을 보냐 소재 부품 장비사보다는요 실제 배관 공사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관 회사, 엔지니어 회사 중에서 요거 팹을 설계하는 회사, 그 다음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회사 이렇게 공사 작업을 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반도체 가동률 활항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 초 정도가 이제 장비가 실제 입고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전후부터는 장비사들 중에서는 해외 장비사들이 훨씬 더 매출이 클 텐데 국내 장비사들 중에서 몇 개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이제 다 좋을 것이고 가동되기 한두 달 정도 전부터는 실제로 소재나 부품 같이 소모품으로 돌아가야 될 곳들이 있죠. 여기들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번 보시고 만약에 1년 정도 후 아니면 1년 후 정도 때 가장 매출이 큰 거는 일단은 현재 라인을 짓는 곳,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소재나 부품이 들어가는 곳 이렇게 형태로 보시는 게 좀 더 보시고 왜냐하면은 얘기 드렸듯이 프라이스가 좋은 곳은 독점적 기술력이 있는데 소부장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다. 있다고 한다면은 외려 소모품 쪽을 팔고 있는 회사들이 더 낫고요. 두 번째로는 장비 중에서는 후공정이 그나마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거가 아니면 대부분은 어떤 것이냐 매출과 가동이 발생했을 때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 어디 방송 나가거나 아니면 질문하시는 분 중에 좀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머리가 아픕니다. 저는 제안드리기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ETF나 반반서 넣어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10에서 20% 정도 국가에서도 코스닥 쪽 장려하는 게 없지 않으니까요. 그 중에 몇 개 정도 넣으시는 것 정도가 나을 텐데 좀 더 깊이, 좀 더 많은
이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그때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투자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한국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가치는 올라갈 거다. 근데 이 두 회사가 너무 글로벌리 경쟁력이 강한 것이고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